고령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감소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경제 성장률 또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면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감소하면 재정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렇다면 지금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기훈님이 오늘 또 좋은 투자 소식 듣네요. 이렇게 하신데,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시겠죠? 그죠? 오늘의 이강 내용은 세계와 반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다. 특히나 항상 출산율 이 부분에서 언급을 많이 들었는데, 자, 통계청에서 인구 관련 쪽 조사나 가구 관련 조사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이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 쪽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이렇게 매번 분석하면서 이런 요인들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속도가, 우리 사회 속도가,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대한민국 인구와 가구 변화, 자, 이번 통계청은 어떤 의미에서 이걸 통계를 했냐면, 자,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대응을 위해서 주제별 기획 모델을 제공 중인데, 그런 영향 때문에 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이에 따른 우리 사회 변화를 조정하면서 고령화되고 인구 구조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최근 이민정책 관련 부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통계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건수이 좋은 인류를 보시면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 2천 건입니다. 자, 1970년에 29만 5천 건을 생각한다면 거의 50년 만에 절반이 줄었어요. 물론 인구 구조도 조금 줄기는 줄었지만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결혼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남녀가 눈이 맞는 거는 예나 지금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감정에 이렇게 앞서기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 이 문제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 저도 뭐 결혼 생활이 한 30년 됐나요? 넘었나?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책임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감소, 특히 최근 보시면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거죠. 자, 여기에 성별 평균 총 연령 추이를 보시면, 자, 2022년 남자는 33.7세, 자, 그리고 여자는 31.3세로 2012년에 비해 남자는 1.6세, 또 여자는 남자보다 더 높아요. 1.9세의 상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결혼 연령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기훈님 맞아요. 감정보다 현실이 먼저. 기훈님은 아무래도 아직 결혼 전에 지금 여자친구가 있으신 것 같다, 그죠? 이 얘기는 또 무슨, 솔직히 말해서 저희 때 결혼을 할 때 보면, 제 때가 이제 그 2000년 전후거든요. 이때는 30 넘으면 자, 노총각, 노처녀 소리 들었어요. 그럴 때 무조건 30살 되기 전에 가고, 항상 29, 이게 뭐 무슨 수락을 해서 29도 결혼을 못해. 그러면 대부분이 28 밑으로 결혼을 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또 그보다 훨씬 5년에서 10년 앞서 결혼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자녀도 많이 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0대보다는 30대가 체력이나 모든 거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 이런 부분이 같이 저조해지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회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십니다. 여기 이제 남자 여자 이게 혼인 상태별 비율을 보면, 자, 2020년 25세에서 49세, 그러니까 자네가 어쨌든 대부분 결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인구 중에서 혼인 경험이 있는 남자는 52.9%고 여자는 67.1%입니다. 근데 이 추세를 보시면 남자는 점점 줄고 있고 여자도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주는 거 좋은 거 아니야? 혼인 뭐 이혼한 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결혼권 자체가 엄청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거지. 솔직히 저희 세대나 이혼하는 게 흠의가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흠이 안 되거든요. 성격 안 맞을 때는 오래 같이 살아서 더 문제가 크기 전에 일찍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 자, 이렇게 보고, 어쨌든 이런 재혼 이런 쪽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재혼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또
재원이 많이 늘어난다.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것보다 항상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가다 보니까 자녀를 놓을 가능성보다는 안 놓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자, 여기에 또 남자 여자 연령별 혼인 경험 비율을 보시면 2020년 혼인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이 2010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죠? 근데 밑에 좀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는 30세에서 34세가 가장 많이 감소를 했다. 남자 같은 경우 여기가 가장 많이 감소를 했어요. 혼인 경험 있는 쪽이. 그리고 25세에서 29세가 가장 적게 감소했고, 다른 쪽은 어떻게 봅니까? 적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자는 보면 남자 비슷해요. 30에서 34세 이때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오히려 45세에서 49세가 가장 적게 감소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가 혼인 경험 비율이 45세에서 49세 가장 적게 감소했다. 이건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남자보다는 여자의 이제 이런 쪽이 점점점 올라가는 게. 근데 이런 부분은 뒤에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죠.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과 이 모의 연령별 출산 추이를 보면, 자,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이고 12년 48만 5천 명에 비해서 23만, 자, 48.9%.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인 건수는 아까 어떻게 해서 50년 만에 이 정도 줄었어요. 근데 출생아 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재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속도가 점점 특히나 빠르게, 이게 0.78이에요 지금 세대들이 만약에 제 나이 이상 되고 고령화가 되면 이 밑에 세대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한 역피라미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합계 출산이 0.78명으로 2012년보다 0.5명 감소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정말 좀 심각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애를 놓기가 점점 힘들어. 왜냐? 집 사기도 빡시거든. 솔직히 말해서. 집 사기도 빡시지 않습니까? 근데 애는 무슨 애입니까? 애 놓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남과 항상 비교해서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작용한다. 자, 그럼 이 OECD 회원국 출산율 합계를 비교를 해보시면,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쪽이 정말 대단하구나. 각 여자당 한 명당 무려 3명의 아이를 낳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21년, 자,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58명. 근데 우리나라는 0.8명. 근데 이게 지금 0.78까지 점점점 아무리 저출산 관련 대책을 놓아도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출산을 하면 내가 먹고 살만하고 편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 DSR 비율도 보면 70% 이상, 100% 이상 그냥 빚만 갚아도 허걱허걱거리는 세대가 훨씬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 비중이 20%가 지금 넘어요. 그런데 애를 놓고 집 사기도 힘든데 애를 놓는다?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보십니다. 자, 여기에 기혼 여성 추가 자녀 계획을 보면 2020년과 2010년 한번 보십시오. 자, 안 그래도 엄청 높은데 또 어떻게 87.5 더 늘어났어요. 한 명 또 줄어들고 2명 이상 또 줄어들고, 전부 다 점점 지금 줄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 자녀 수, 출생아 수, 추가 자녀 계획 수, 모든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점점 이렇게, 이거 해결할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통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민에서 많이 오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항상 단일민주 이런 프라이드 잠시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좀 안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또 보시면 출생아 수별 추가 계획 자녀 수와 연령대별 추가 계획 자녀 수를 보면, 자, 2020년 기준 출생아 수 0명인 기혼 여성은 0.68명의 추가 계획이 있으며, 출생아 수 1명인 경우는 0.17%, 2명의 경우는 0.02, 3명의 경우 0.01모로 2010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감소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연령별로 다 감소. 유일하게 증가한 곳이 지금 보시면 여기 35세에서 39세.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결혼 연령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만 살짝 올랐다.
요즘은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가면 남자들이 앞으로 정말 결혼하기 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혼인 외자 출생아 수 비율을 보시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혼 말고 동거 비율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계속 늘어나다가 2015년 줄어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점점 이제 계속, 근데 이 비중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최근 출생신고조차도 않는 아이 수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기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동거해서 이런 부분을 줬는데 무책임한 이런 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바탕이 되고, 정말 그리고 공공방송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렇게 동거라면 대부분 좀 젊은 층이, 그러니까 판단력이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많으신 보다는 30대나 40대, 50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수신블루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조금 심히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 가구의 변화수를 보면, 자, 세계 인구가 2037년 90명에서 그 다음에 2070년에 103억 명으로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14, 5% 정도 증가를 하고, 세계 인구는 증가 플러스예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2070년 3,800만 회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심하게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보면 여러분들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세계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중간 구조거든요. 이 15세에서 64세.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뭡니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세계는 57%, 65%, 63%. 자, 2020년도 점점 줄기는 줄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보시죠. 54.7에서 자, 2020년 지금이 70.5. 지금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은 엉망이죠.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불과 7년 사이 70%에서 56%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 연령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58년생, 그러니까 58년생 이상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그 인구들이 이제 점점 고령 인구로 들어가면서, 자, 2070년 불과 이제 거의 50년 정도 돼서는 70에서 46.1%. 자, 중요한 것은 또 보시면 노령 인구 한번 보십시오. 자, 18.4%거든요. 근데 자, 이게 2040년 30, 야, 거의 더블로 가까이, 그죠? 7년 사이에 더블로입니다. 그리고 34에서 2070년에 되면 46.4%. 이 세대가 여기도 먹여 살려야 되고, 여기도 먹여 살려야 돼요. 이 중간 세대가 여기도 먹여 살리고, 여기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고령 인구나, 그 다음에 지금 유소년 인구가 훨씬 더 많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나타나? 경제 성장, 이것 제외하고도 연금부터 모든 것이 재정이 파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인구와 가구 변화수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이냐?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를 보시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의 뭐 비슷해요. 그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 그만큼 2023년까지는 비슷한데, 이게 이제 점점 떨어지는데, 최근 남자가 보시면 이렇게 하다 살짝, 전체가 살짝 떨어져 올라갔어요. 근데 이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자, 남자는 크게 변동이 없죠. 여자가 훨씬, 그러니까 지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말로 들으면 여성의 경제 참여에서 여성의 능력과 이런 좋은 취지도 있지만, 또 나쁜 말로 하면 맞벌이 안 하면 먹고 살기, 집도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라가 사라지고 있는 중 맞습니다. 국가 기본 시스템에 붕괴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맞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이 OECD 회원국의 여자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면 2022년 우리나라의 경제 여성 활동 참가율은 54.6%로 자, OECD보다 이제 그 뒤에 올라갔어요. 그죠? 그렇지만 불과 10년 전에는 OECD보다 평균보다 낮았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여자가 감히 어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점점 와서 오히려 이제 OECD 평균보다 그만큼 우리나라들 여자의 경제 활동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 보면 솔직히 우리나라 남자 선수보다 여자 선수들이 더 잘하는 거 봤을 때는 여자들의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찬성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별 고용률 및 차이를 보시면 15세에서 64세 남자 고용률은 2020년에서 2020년 비슷한 수준이나 여자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남녀 고용률 차이가 23.9%였지만 자, 2022년에는 16.9%, 불과 20년 사이에 지금 거의 7% 가까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성 인구 증가, 경제 활동 인구 증가가 계속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OECD 형국의 여자 층별 고용률을 보시면, 자,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U자 형태. 이렇게 U자 형태로 가는 게 정상인데, 자, 나이가 5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쭉쭉쭉쭉 밑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U자가 아니고 M자 형태로. 노후 연령층이 점점점 좀 또 길게 늘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시대까지 우리나라 이쪽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점점점 안 해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국민력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부터 해서 모든 것이 주택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여자의 나이도 그렇고 남자의 나이도 그렇고 점점 M자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세계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경력 단절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2022년 15세에서 54세의 기혼 여성이 810만 3천 명으로, 여기서 경력 단절 여성은 139만 7천 명. 특히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력 단절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또 남녀 차별, 고용 차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사회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자의 비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연령대별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을 보시면 역시나 보이십니까? 30세에서 30, 이때 가장 애를 많이 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경력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40에서 49세는 늘고 있다. 이 얘기는, 자, 우리나라 결혼 연령이 점점 뒤로 미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대 했던 것이 이제 30대로 가니까 30대 놓고 다시 일하고 또 둘째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유일하게 올라간 세대가 40에서 49세다는 거. 그리고 경력 단절의 여성 비율을 보면 역시나 아직까지 가장 1순위는 육아라. 예전에는 결혼이었지 않습니까? 결혼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아우 난 이제 집에서 쉴래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육아 때문에, 결혼도 하지만 결혼 비용은 확 줄어들면서 가장 높아진 게 육아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올라갔다는 게,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두가 이제 유연근무제. 자, 뭐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회사에서는 뭐 어떻게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IT 쪽 이런 쪽에서는 유연근무제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비율이 보시는 대로 점점 특히나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갔다가 지금 잠시 주춤하는 그런 쪽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로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유연근무제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 얘기인즉슨 남자의 경제활동 인구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보는데 유연근무제 활동률을 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의 비중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성별 혼인 상태별 유연근무제를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미혼이 훨씬 더 많아요. 많이 다르죠. 여자도 기혼이 많을 것 같은데 애 경제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남녀의 비율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남자가 그만큼,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남자가 그만큼 이제는 가정의 활동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졌다. 반대로 여자 같은 경우는 이 거꾸로 됐던 건 여자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성별 연령대를 보면 역시나 보면 30세에서 49세 여기가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
그죠?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30에서 39세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이런 인구나 가구 쪽에서 중심은 30대가 되고 있다. 예전에 20대라고, 예전에 40, 50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쪽에 따르면 이제 점점점 30대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육아휴직별 수를 보시면 모입니다. 그죠? 모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 하면서 지금 2011년 96.7%가 75%. 얼만큼 줄었습니까? 거의 20%가 줄었어요. 자, 이만큼 누가 이걸 받쳐주느냐? 남자가 이만큼 받쳐준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점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점점 줄어. 결국은 이 평행선을 맞죠. 근데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남자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 이런 부분은 또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가사 분담에 분명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2012년 출생아 전기간 육아휴직 사용 형태를 보시면 2012년 출생아가 8세 될 때까지, 그리고 12에서 21일 1자녀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남자는 자녀 연령이 7세, 여자는 자녀 연령이 0세.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산후조리하면서 산다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7세.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여자분들이 경력 애를 키우고 이제 일을 할 때, 그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런 형세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만큼 여자들의 이런 경제 쪽, 그리고 일 쪽이 이런 쪽에서 앞으로 계속 이 수치는 늘어가는데, 여기 7세에서, 자, 여기서 살살살 늘어가는데 7세가 가장 많다는가. 이런 통계자료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얘기 나옵니다. 이 가사 분담에 대한 이 견해는 2022년에 64.7%로 2012년에 비해서는 45.3%, 19.4%에서 점점 이제 남자들도 가사 공평하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보시면 공평하게 분담을 한다는 비율이 이것도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자가 이런 부분이 아직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을 보시면 3시간 55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자들이 늘긴 늘지만 아직까지 갭 차이가 이만큼 나요. 여기에서 줄긴 줄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를 훨씬 같이 일하고 왔는데, 그죠? 아직은 여자들이 2시간 정도는 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여기에 혼인 상태별 평균 노동 시간을 보시면, 자, 미혼일 경우는 이렇게, 근데 기혼일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이만큼 육아라든지 아니면 가정 독박을 아직까지는 여자 쪽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맞벌이하고 외가구 한번 보시면, 맞벌이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혼이랑 맞벌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자, 외벌이인 경우를 한번 보시면, 남편이 외벌이일 경우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근데 여자가 외벌이일 때는 남자가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가사 노동 시간이 아직까지도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여성 경제 활동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 해결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여성들이 더 많은 몫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구 가구의 변화에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장단점으로 나타날 것이냐? 자, 첫 번째가 이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계속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자라는 부분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그러니까 최소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제고 효과가 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성분들이 경제 활동에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 출산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자, 일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고 가사도 제대로 분담이 안 되는데, 난 슈퍼우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성과 남성, 이 남녀 이 여성 경제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이 하면서 고용률 차이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차별적 고용 가능이 해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임금 격차.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4년제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남녀 이렇게 임금을 보면 항상 남자 쪽이 훨씬 뭐 30% 전후 이렇게 항상 더 많이 받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성 경제활동이 하면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런 대표적인 이런 임금 고용 간행이 점점씩 해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물론 요즘 힘든 업종의 여자들도 많이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리고 어쨌든 남녀의 이런 힘의 균형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낮은 숙련도 부분이 낮을 수밖에 없고 직군에 대한 이런 문제점은 아직까지 여전히 해소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면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남자의 힘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연근무제의 증가. 자, 유연근무제를 계속 증가한 이유는 지금까지 사업주는 집에서 하면 일을 대충 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지금 서로 윈윈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조직이 있으면 여러분들 특히 밑에 직급 같은 경우는 위에 눈치도 봐야 되지, 뭐 식사는 이런 부분, 점심값 올라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그런데 일의 능률에서 생산이 떨어지느냐, 오히려 일부 통계에서 보면 점점 증가하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연근무제, 특히 코로나 때 유연근무제를 하다가, 그리고 유연근무제 하면서 하다가 이제 직장을 옮겼는데 이 회사 유연근무제 안 해. 근데 난 편한 맛을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퇴사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마이너스 요인도 된다. 물론 이 부분은 재택근무하고도 지금 연관이 되긴 됩니다. 그죠? 재택근무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는,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유연근무제가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육아휴직에 특히나 어떤 부분이 증가를 합니까? 남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자는 오히려 감소했고 그 부분들을 다 남자가 받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가장 육아휴직 하면 항상 문제점이 뭘까? 여성의 경력 단절, 이 부분에 예방하고 지금 벌써 20%가 줄어든 거예요. 이 경력 단절. 자, 하지만 어쨌든 여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남자의 비율이 점점 올랐어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보면 항상 이번에는 그런 발표는 없는데 여자보다 남자들이 항상 근로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발표를 보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근로시간의 단축의 효과는 조금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사분담견해. 자, 가사분담견해는 이 가사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남자가 입는 부분은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서 여성 경제의 인구 증가를, 근데 나도 이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남편이나 이런 쪽에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일을 해야지. 이런 여성 경제 인구가 증가하는데 반대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과 현실사회 비율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왜 실질적으로 나는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내가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부분, 남녀 고용률 차이가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데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보면 내 혼자 돈을 벌어도 여자가 훨씬 많이 한다. 그래서 인식과 현실 차이가 아직은 존재한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와 가구가 변화를 하고 장점, 단점이, 그리고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뭐 이런 영향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투자 캠퍼스인데,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맥락, 이런 히스토리를 보이면 2030년, 2040년, 그리고 길게 와서 2070년까지 갔을 때, 자, 어떤 산업이 유망할까? 자, 물론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투톱이 반도체, 그 다음 자동차 이런 쪽은 계속 유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동화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인구가 감소를 하고 이런 가구 변화가 오는데, 이런 쪽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실버 시장이에요. 그죠? 자, 2025년 보시면 미국이 3조 5천억 달러, 일본이 8천억 달러, 중국이 3조 달러, 대한민국은 1282억 달러인데요. 특히 2015년과 2030년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39조에서 무려 168조, 무려 10년 만에 400%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속도가 훨씬 더 이제 가파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겠지,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한국의 빠른 고령화는 실버테크 시장의 성장 가능성, 지금 또 실버테크 사람이 정말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대한민국에 이렇다 할 실버 기업이 없다는 것도 또 아이러니해요. 여러분들, 헬스케어, 대표적인 헬스케어 기업이 없어요. 뭐 제약회사 하면 제약회사, 바이오면 바이오지, 이렇게 나가지. 이 회사는 헬스케어 회사다. 예전에 SK케미칼이 가장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헬스케어 산업에 가깝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 바뀌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속도가 이제 점점점 빨라지는데, 불과 3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5명 중에 1명꼴로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 여기에서 2070년 되면 절반이 노령 인구가 된다. 자, 그러면 노인들을, 이 고령화 이런 노인들을 돌봄 산업 외에도 이 노인들을 갖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아가 쇼핑 이런 것들 대부분 포커스가 20대에서 30대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버 세대를, 왜냐하면 그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니까. 근데 인구는 줄고 있다 보니까 뭐 돌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히나 노인들은 젊은 세대보다는 건강 이상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대면이나 이런 쪽이 많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실버 사업 중에 우리가 뭐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에 봤는데, 최근에는 이 호텔 같은 실버타운, 하이엔드 실버 주택이 크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성세대 같으면 솔직히 도심에서 시골로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점점점 고령화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전원생활에서 도심지로 이동하는 트렌드가 주면, 난 시골에서 못 살, 계속 나는 도시에서 살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강남구 자곡동의 더 시그넘 하우스,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강남타워, 강진구 자양대, 더 클래스 500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한 프리미엄 실버 타운들이 입주를 위해 4, 5년간, 프리미엄 실버 타운들은 거의 호텔식이에요. 가정은 가정인데 호텔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 롯데건설이 가장 강력하게 좀 이쪽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마곡 쪽에 하나 이번에 청약을 받았는데 그게 적게는 8억에서 뭐 16억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곡 아파트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호텔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실버타운을 이렇게 보증금 이만큼 돈을 냈는데 월세도 200에서 500만 원을 내야 돼. 기가 막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다 되고 입주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4, 5년간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하이엔드 실버 주택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헬스케어 헬스케어 쪽만 보시면 이런 쪽도 좀 봐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헬스케어 쪽에서는 어떤 쪽이 좋을 것이냐? 지금까지는 보면 제약이나, 그죠? 제약이나 바이오, 신약 해와라. 이 바이오 쪽을 우리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아니면 뭐 헬스케어 기계, 의료기기들, 뭐 심장박동에 이런 것 쪽, 그죠? 이런 쪽을 했었지만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개인 컴퓨터와 연계된 적용된 헬스케어 웨이러블 시장. 그러니까 건강을 수시로 계속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쪽, 그리고 이런 실버 쪽이 훨씬 더 제약 바이오보다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케어닥이라고 이 돌봄 서비스를 해서 지금 거의 뭐 종합 이런 케어, 종합 노인 케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그죠? 뭐 웨이러블이야 이런 쪽 플러스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헬스케어도 뭡니까? 이 플랫폼이 있어요. 기존에 약 만들고 신약 만들고 이런 회사가 아니고 이제는 이런 웨이러블 플러스 플랫폼, 이런 실버 쪽 바이오 쪽 헬스케어 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유명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포커스를, 만약에 제약에서 바이오는 항상 바이오 신약물품에 10배 나온다? 오히려 이런 헬스케어 쪽 사업들, 그죠? 이런 헬스, 앞서 얘기 들었던 개인 컴퓨터 연계된 착용 헬스케어 웨어러블, 이런 시장들이 이제는 10배, 20배, 100배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의 증가를 해서 고령 친화식품, 그러니까 이거 일명 뭐라고 합니까? 뭐 특수 이렇게 메디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는 한자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고령 친화식품으로 이제 바뀌면서 앞으로 이쪽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아직까지는 이런 쪽에 특화된 게 없어요. 그냥 뭐 외식사람, 뭐 CJ 푸드나 현대 뭐 시푸드 이런 쪽만 아직 있지, 진짜 제대로 된 이런 메디케어 쪽은 아직 없는데, 이런 쪽이 만약에 전문적으로 나오고 여기가 실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업에 우리는 찾아내서 그런 기업을 투자를 하면 앞으로 그냥 가만히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 겁니까? 알아서 노인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자,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고령 인구 비중치가 이렇게 참,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케어푸드 시장은 점점 그리고 케어푸드 시장 이꼴 또 뭡니까? 건강식.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딱딱 나오시죠. 실버케어 쪽에서도 내가 실버케어에서도 어떤 쪽을 해야겠다는 게 딱딱딱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던 제약 바이오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인구를 감소를 합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생산 인력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로봇 하는 이유가 현대는 보스턴이죠.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 로봇 쪽은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이동하는 택시, 그리고 하늘 나는 UAM, 자, 운송을 트럭도 자율주행, 운전자 없이 24시간 물류 등등 점점점 인구가 줄다 보니까 로봇이 대체할 쪽이 많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030년 그뒤에 무인 공장 가동을 추진하면서 생산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기계와 로봇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 앞으로 그게 2030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3년을 정점으로 경제 생산 활동 인구 줄어드는데 이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 그러니까 무인 공장 시대가 당연히 돌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 로봇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받고 또 상승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도 얘기 드렸었어요. 그죠? 전원마을에서 도심을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이 고령화 인구 감소를 보시면 주거 형태가 아파트에서 또 단독주택으로 전환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근데 이 노인들은 아무래도 보안이 이런 부분을 취약을 하다 보니까 건물 관리업부터 가정용 시장, 이 S1이 고령화 인구 감소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신기하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벤타스는 미국의 이제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부동산 투자 신탁에서 미국과 캐나다 부동산 시장을 투자하는데, 특히 병원과 전문 요양시설, 노인 주거시설, 의료 사무실 건물 및 기타 의료 관련 시장. 자, 예전에 이 헬스케어 쪽이 엄청 많았었어요. 헬스케어 관련 이런 리츠나 이런 거 ETF가 많았죠. 그렇지만 이런 쪽은 전부 다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많이 탔다면, 이 벤타스 같은 경우는 전부가 완전히 헬스케어에 집중된 제약 바이오가 아닌 고령화 사회에 관련된 헬스케어 기업에 유망하게 투자해서 여기에서 배당을 받는 그런, 근데 수익이 꽤 좋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기업이 거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츠라든지 ETF가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은데, 분명히 우리도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놓고 들고 계시면 지가 알아서 그냥 오를 거라는 거. 이제 끝으로 이 고령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감소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경제 성장률 또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면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감소하면 재정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렇다면 지금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이 여성 인구의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특히나 이 로봇이나 이런 부분 쪽에 상당히 좀 비중을 좀 강하게 하면서, 또다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언급드렸던 이민정책, 언제까지 단일 국가를 이렇게 단일 민족을 외치기 지금 점점 힘든 구조로 좀 가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가면 이민정책 관련해서도 뭔가 수혜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통계청에서 보는 인구 관련 그리고 가구 관련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를 보는 이런 미래를 보는 종목들은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 투자 전략. 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경제 지표나 이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통계청 자료들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못 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퇴근길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도우미 투자 캠퍼스 홍반장이었고요. 저는 내일 7시가 아닌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